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일상적인 표현에서 나타난 비합리성, 문제점 이런 것들을 까르마 법칙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표현은요. 이것도 뭐 많이 하는 표현이죠. 뭐 그냥 이런 얘기 하죠.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특히 술 취하면 이제 특히 뭐 드라마나 코미디 보면은 뭐 이런 똑같은 얘기 하면서 인생이 뭐 있어? 죽으면 다 그만 아니야? 골치 아프니까 여러 생각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고 놀자고. 막걸리병 들고 막 이러면서 막 호기 부리는 그런 이제 소리.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좀 뉘앙스는 비슷하죠. 유명한 그 불교 포교 가사, 이게 불교 포교의 그 노래죠. 쉽게 말해서 유행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회심곡. 이 서산대사가 만들었던 건데 이제 나중에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상여소리하고 섞이면서 이제 회심곡이 되는 거. 이게 불교에서 나온 노래 중엔 가장 유명한 노래, 가장 파퓰러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제일 유명한 거는 그 김영임 씨, 그 경기 명창하는 그 명창이죠, 그분이. 김영임 씨가 저 꽃갈 쓰고 나와가지고 깽깽가리 들고 깽깽깽깽 거면서 뭐 이런 거. 그게 제일 유명하죠.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눈물도 나고 회심곡을 보고 있으면 참 아주 좋은 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보면 인생 한 번 죽어지면 다시 오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이 상여소리하고 섞여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상여소리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자꾸 이제 여기서도 다시 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안 스티븐슨 연구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 연구 보면은 이 동네에서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전생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바로 옆 동네에서 살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중계에 머무른 시간도 얼마 안 돼요. 뭐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바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가 봐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여소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노래 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역시 이승에 다시 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대사 이거 제가 다 좀 말씀드린 건데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대사를 보면 대골 같은 집을 놔두고 천금 같은 자식들 다 두고 또 문 좋은 옥답 다 버리고 가자니 원통에서 못 가겠다. 그렇게 하죠. 참 정다운 정답도 함시한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그런 멜로디였죠. 여기 이제 보면은 천금같이 소중한 자식을 놓고 간다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대골 같은 집을 놔두고서 문 좋은 옥답 다 버리고 간다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전 집이라는 게 뭡니까? 요새 보면 제가 한국 건축 얘기할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뭔가 하니 한국 건축은 무조건 기와집이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기와집 사는 사람들이 조선 좀 말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몇 세나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웬만한 부자 아니면 기와집 못 사요. 살 수 없었어요. 제 아버지 고향도 이제 음성에서 아주 촌동네였는데 거기도 60년대 가보면요. 기와집이라는 거 딱 한 채 있었어요. 전부 초가지. 돈이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 집은 초가집이지 기와집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전 우리 2세들, 3세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초가집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좀 보여줘야 되겠다. 왜? 한 95%, 6% 이런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이 초가집이란 말이에요. 너와 집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가르쳐 줘야지 전부 기와집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양반입니까? 잠깐. 초가집, 그런 다 초가집인데
그게 무슨 대궐이냐 이거예요. 뭐. 그게 무슨 대궐 같은 집이에요. 여러분들 그 옛날 초가집 가면 참 저희 대학교 때도 가보면 장판도 없어요. 온돌 구들 깔고 저 진을 깔고 그 위에 그냥 이제 집으로 만든 그 이제 매트리스 집으로 만든 매트 그거 깔고 그 위에 자는 거예요. 예? 이거 뭐 탄내 많이 나죠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대학원이냐 이거예요. 또 문전 옥답 무슨 문전의 옥답입니까? 다 그 소작져 가지고 다 뺏기고 그러는데 내가 그리고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 그걸 두고 가는 게 섭섭하다는 건 좀 이상하죠. 오히려 그걸 두고 가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아마 모두 한 생만 인정한 결과이겠다. 네. 이 생각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제 이 생각이 잘못되는 건 다 아시겠죠? 까르마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내가 만든 거예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까르마 풀기 위해서 거듭 환생하기 때문에. 예? 한 생만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다. 근데 한국인들이 유독 한 생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교나 혹은 샤머니즘 생각으로 영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죠? 유교는 사후세계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제사 지낼 때 보면 이상하죠? 그쵸? 예? 조상령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론적인 유교와 관습적인 유교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뒤에 갈 길이 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자, 어떻든, 이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국 이전 사람들은 한 생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다. 욜로적인 사고방식. 영어로 YOLO, Y-O-L-O. 뭐 you only live once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표현인데 좀 이상해. You live only once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당신 한 번만 산다. 이거 약자죠. YOLO.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참 좋습니다, 이거. 긍정적인 의미를 보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자. 좋은 얘기예요. 네. 또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봐야 또 좋은 직장 가기도 힘들고 또 직장 가봐야 뭐 집 사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너무 힘들단 말이죠. 다 포기하고 대신 작지만 현재 행복. 요즘 용어로는 소확행. 저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강의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저는 뭐 소행성인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소확행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돈 생기는 대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사고 지금을 즐기자. 좋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좀 정신이 나면 그럼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보자. 까르마 법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번 그런 시각에서 삶을 조망하면 어떨까? 네. 삶을 즐기는 건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즐겨야 돼요. 이 힘든 세상에 즐기지도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 네? 근데 그렇게 즐기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수많은 생을 살면서 과연 나는 이 많은 삶을 사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삶의 목적이 있나?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난 이유? 목적? 가끔 이런 질문도 해보자. 그러면서 이번 생이 끝나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사라지는지 아니면 남는지 이런데 그러니까 재밌게 잘 노는 거 좋은데 가끔 정신이 나면은 이런 질문도 해보자 이거예요. 난 죽은 다음에 남는지, 응? 남지 않는지. 근데 난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러면 허무에 빠지기 쉬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하러 살아 지금. 착하게 살 이유도 하나도 없다. 그냥
데카당트족처럼 그냥 하루만, 오늘만 존재한다는 식으로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된다. 근데 만약 그렇지 생각 안 하고 내가 죽은 뒤에도 잔존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형태로 잔존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드린 질문, 뭐 내가 죽은 다음에 남는지 남지 않는지 이런 질문들을 이런 데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혼들이 어린 영혼이다. 근데 어린 영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이제 발전할 길이 멀다. 그 말뿐이에요. 예. 우리는 계속 발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에 비해서 성숙한 영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 때 고등학생이 야, 대학교 가면 어떨까? 저도 많이 그런 생각 했었어요. 얼마나 낭만적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또 대학생이 직장에 가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단계에 처할 때 그때 상태가 어떨지 관심이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카르마 법칙은 나름대로 답을 준다고 했죠. 계속 강조해.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는 모종의 과제를 갖고 태어났고 이것을 풀지 않고 그냥 가면 여기 이 힘든 세상에 다시 와야 된다. 제가 맨날 얘기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놀고만 가기에는 이 생이 너무 아깝다. 예.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까르마를 안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가지고 타인에게 자기한테 잘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게 잘못하게 되면 좋지 않은 까르마가 생기고 그런 까르마가 생기고 우리는 거기에 구속을 당하게 된다. 구속을 당하면 환생의 빌미를 갖게 돼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안 생기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정적인 면, 우리 성격에 있는 부정적인 면을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이나 사악한 면은 사악한 거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숙이 더뎌진다. 아직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그 단점, 사실 감추고 싶은 거, 또 악한 거. 네? 대단히 근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이 대목에서 제가 봤던 책이 생각납니다. 맨리 홀이라는 그 명상 전문가가 썼던 책인데 환생, 까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여기에서 이집트의 우화를 인용하더라고요. 아주 재미난 우화라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화에 따르면 우리는 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대요. 근데 주머니가 앞뒤에 있어요. 하나씩. 근데 앞주머니에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만 가득 넣어놨어요. 맨날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뒷주머니에는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거, 생각하기 싫은 나의 잘못된 것들, 단점, 내가 그동안에 그 어리석은 짓 한 거, 이런 거, 이걸 뒷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적인 면이나 특성들, 그걸 직면하기 싫으니까 등 뒤로 보내놓고,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앞에만 봐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서 이제 안 보이니까 난 그런 거 없어. 그 생각 없다고 이제 그렇게 없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면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주변 사람들과 자꾸 마찰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나 자신도 괴롭히고. 이 우화가 재미난 거는 자 뒤에 이제 이 나쁜 거 뭐 있으니까 자꾸 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뒤에 뭐 묵직한 게 있으니까 본인은 왜 그런지 몰라. 예? 자꾸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이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이 어린 영혼들은 남이나 환경 탓을 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주위가 받쳐주지 않는다고 그래. 그래서 괜히 주변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인간의 그 성숙도를 얘기할 때 그 어린 영혼일수록 모든 거를 다 바깥에 타서 돌린다. 응? 우리 자꾸 남이 주변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미숙한 영혼들이다. 왜? 이 뒤에, 등 뒤에 있는 거 자기 걸 못 보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남들과 갈등을 겪는지 또 나한테 잘못된 일이 생겨나는지 이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가방을 내려놓고 뒷주머니를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게 뭔지 한번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직면만 해도 어느 정도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노력입니다. 일입니다. 상당한 지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칼 구스타프 융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칼 구스타프 융은 프로이드하고 이제 관계에서 프로이드가 융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양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정도로 소위 가까웠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프로이드라는 인물은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라서게 됩니다. 이 프로이드 학설이 뭐예요? 모든 걸 성형으로 풀었잖아요. 이건 그 사람 학설은 이거예요. 우리 무의식에는 리비도라는 성적인 에너지가 있다. 아니 이거는 성적인 에너지, 성적인 에너지가 뭐겠어요? 이거는 그냥 무모하고 에너지 자체가 있는 거예요. 성이 억압되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그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프로이드는 무조건 자관 저거예요.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이드 이론을 볼 때 이거는 프로이드 자체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프로이드는 자기 아내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근데 처제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답니다. 여기서 뭔가 냄새가 나요. 근데 뭐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없어가지고 누가 좀 사실 가십은 이런 세계적인 거대한 인물에 대한 가십이 나와야 돼요.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스타가 아니고 그건 재미없는 거고 이런 큰 사상가들의 뒷얘기를 알아야 이 사람 사상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융은 프로이드의 성역설을 부정을 했거든요. 그게 결국 나중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융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 프로이드는 개인 무의식에서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프로이드에서는 뭐 긍정적인 게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융은 거길 넘어서 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에게는 엄청난 긍정적인 면. 그 사람이 그래서 융이 동양 사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뭐 주역에 대해서도 책을 쓴 게 있고 뭐 도교 태월 금화 종지라는 도교 경전에 대해서도 줄을 단 게 있고 그다음에 재미난 거는 불교의 만달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자기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정신과 환자들 이 사람들이 치유가 가까워졌을 때 그림을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동그라미 그리고 말이죠. 뭐 이렇게 네모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완벽한 도형 같은 걸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그리더래요. 그래서 융이 딱 생각했더니 이게 불교에서 얘기한 만다라가 뭐예요? 큰 원이 있고 거기 직사각이 있고 뭐 또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완벽한 질서를 가진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만다라 뭔가니 인간의 깨달음 때 심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질서. 그런데 융의 환자들의 그림에서도 비록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지만 큰 개념은 같은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융의 환자는 이제 자기 이 정신과 환자니까 다 찢어져 있고 막 부서졌을 거예요, 개화가. 근데 그게 가장 밑에 있는 무의식에서 조화를 꾀하면서 이제 그런 완벽한 도형. 뭔가 아닌 이제 원이라든가 사각형 이런 것들로 그림화시키면서 이제 이제 온전한 다시 이제 건강을 찾는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융이 그 나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제가 근데 그거 설명이 아니고 융이 이제 그림자 개념이 있어요. 그림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융은 말이죠.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평상시 자아는 에고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셀프가 있어요. 진짜 자아. 진정한 자아는 이 셀프, 젤브스트라고 하는 도구는 그 자아는 아주 무의식 속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 뭔가니 에고, 우리 평상시 인격 뒤에 숨어 있는,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앞에는 페르소나가 있어요, 페르소나. 뭔가니 이게 사회적 가면이에요. 우리 에고가 다른 사람과를 대할 때는 사회적 가면을 통해서 대해야 한다. 그게 페르소나거든요. 퍼슨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죠. 페르소나.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가면 쓰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우리가 아는데 에고 뒤에 숨은 그림자. 이건 뭔가 하니 그 자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뒤에 그 자기의 그 나쁜 점, 그 약점, 단점, 막 그 흉악한 점 이런 거 다 뒤에 숨겨놨어요. 그림자로. 네. 직면하기 힘드니까. 융의 심리학에 중요한 거는 이 에고가, 표면에 있는 에고가 무의식 밑에 있는 셀프, 자아를 찾아서 이게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이 그림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극복을 해야 돼요. 직면하고 그걸 내 것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 무의식으로 들어가죠. 이 개인적 무의식은 아까 얘기했던 프로이드가 말한 부정적인 그 기억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걸 또 넘어서서 집단적 무의식은 이건 융이 창하는 개념인데 인류가 공유하는 그 부정적인 상징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그것까지 극복을 해서 가장 심층부에 있는 셀프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융은 개인화와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말할 땐 individuation. 예. 이거 가정이 굉장히 그 선불교에서 말한 참나를 찾는 것 비슷한 면이 있죠. 비슷하다는 거 절대 같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인류는 이제 이건 너무 이론적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인류는 어떤 전달 방법을 고안했는가니 신화를 만들어, 신화. 이 신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인류는 신화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우리 신화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이 과정을 재체험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지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융의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기 힘들죠. 그러나 신화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자신이 되고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동경하게 되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재체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종교 체험, 깨달음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화를 통해서, 이 신화가 언제 나오냐? 인간들이 인류가 축제할 때, 이제 그 신화를 나레이션 하면서 사람들은 들려주고, 마찬가지로 이런 내가 가장 심층화 있는 자기가 만나는 것들도 이것도 신화 속에서 나온다. 그 대표적인 신화가 저는 항상 예를 드는 게 지그프리드 신화이거든요. 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많은 만화 영화를 보면은 왕자가 첨탑에 갇혀 있는 공주를 구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공주가 왜 갇혀 있어요, 근데? 뭘 잘못했다고? 예? 또 왕자는 꼭 거기 왜 가는 거예요, 거기를? 여기 여자들 많잖아요. 거기까지 왜 꼭 따라가야 됩니까? 근데 지그프리드 신화를 보면은 이 왕자가 용이 사는 거친 바다를 가면서 이제 그 바다에서 용하고 막 싸우고, 서양에서 용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바다는 무의식을 상징해요. 용은 뭐냐? 나하고 인류의 그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힘, 악, 이런 것들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왕자가 가서 그 물리치는 걸 보는 거 아니? 왕자가 자기 그 무의식에 들어가서 자기 무의식에 있는 그 악한 그 에너지, 악한 그 힘, 악한 존재들과 악한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 셀프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부정적인 힘은 그 불교도 나오죠. 불교의 그 붓다가 깨닫기 그 전날 3번의 이 도전을 받죠. 네. 그 이제 뭐 그 마왕이 나타나가지고 3번 이제 뭐 딸도 보내서 뭐 성적으로 유혹도 하고 뭐 무섭게도 나타나고 뭐 군대도 보내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 진짜 뭐 온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 붓다의 무의식에 있는 심층부에 있는 부정적인 힘과 마지막 결전하는 거. 네? 그래서 이 신비주의 철학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인류의 그 신비주의 사상가들은 교주들은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런 개념이 있어요. 깨닫기 그 좀 전에 신적인 체험하기 조금 전에 Dark Night 아주 어두운 그런 그 이 밤을 맞이하게 된다. 붓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에 그런 그건 어두운 게 무슨 뭐 정전이 돼서 어두운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극악한 힘들 그것과 마지막 결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부시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서 아 네가 있구나 이 정도예요. 그게 안 없어져요. 이게 뭔가요? 그 제가 이게 좀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특히 여성들 보면 참 아리따고 예쁘고 뭐 그런 거 같잖아요. 뭐 얼굴도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대부분 거의 다 독재자고 말이죠. 색을 밝히는 생마고 탐욕이 가득한 돼지고 이런 게 다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응?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 세계를 보면 알잖아요. 세계. 네? 전쟁하고 뭐 계속 서로 죽이고 있죠. 마약 때문에 이렇죠. 뭐 돈 때문에 환장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바로 우리 무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라 그 사람 책에도 We are the world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이다. 네? 우리는 어떻든 그 나의 이거 만나기 위해서 진실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엄청난 그 부정적인 힘과 만나서 뭐 극복을 하든 어떻게 되든 적어도 그들과 직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여기서 왕자는 디그프리트 그에서 왕자는 에고. 공주는 셀프. 진냐. 근데 왜 첨탑에 갇혀 있다? 말했잖아요. 이 수많은 무의식 켜켜이 층층이 있는 무의식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진화가 이제 융의 심리학에 의하면 그래서 첨탑에 갇히는 걸로 묘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머리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그냥 뭐 왕자가 뭐 이쁜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머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우리가 빨리 나도 저렇게 수행을 해서 참나를 만나야겠고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신화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무슨 종교책 선물교책 안 봐도 이런 신화만 계속 들어도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쌓이게 돼요. 이제 이 신화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왕자가 공주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거기 얘기는 어떻게 끝나요? They have lived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러죠. 그 정말 맞는 얘기예요. 내가 참나를 만났으면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선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1일 15일. 깨달으면 나날이 좋은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신화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전에만 있는 거냐? 제가 그랬죠. 신화는 인류에게 없었던 적이 없다. 그 지금도 계속된다. 저는 그래서 이 현대 인류에게 신화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 사람들이 영화에게 이 환장하고 좋아하는 게 그게 그만큼 이제 영화라는 게 우리의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신화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할머니를 통해서 대구 뭐 마을 축제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재현됐지만 그게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 인류는 다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영화다. 제가 이게 영웅 신화, 특히 영웅 신화 영화인데 영웅 신화의 그 영화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1편. 1970년대 중반에 나왔죠. 조지 루카스 감독이. 그게 그 영화 나오면서 이제 SF 영화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완전히 뭐. 아주 그냥 이 전기적인 그런 작품이었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간신히 제작비들고 돼가지고 다 비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명작을 눈이 좀 이상해진 거죠. 자, 스타워즈 1편이 전형적인 이 영웅 신화의 영화입니다. 이게 그 지기프레드 영화와 똑같아요. 거기서 뭡니까? 주인공이 뭐예요? 이때 영웅은 항상 버림받아야 돼요. 문화 영웅이라는 거는 이런 영웅들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스카이워크죠. 라는 그 젊은 친구예요. 제가 그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원래 아주 귀족 이런 무슨 제가 높은 집안에 있는데 그 다스베다의 그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부모가 죽고선 자기는 저기 되죠. 버림받고서 이제 막 그냥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꼭 그 영웅 신화 보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예요? 오비안 케노비라는 지혜로운 스승이 나타나죠. 네? 그다음에 한 솔로라는 그거는 이제 좀 아니고. 그래서 어떻든 계속 싸우면서 오랜 시련 끝에 싸워서 다스베다를 물리치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마지막에 공주하고 만나면서 이제 그 대관식인가 그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 끝나거든요. 이게 공주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거 똑같죠? 주인공이 온갖 악의 세력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공주를 구해내가지고 다시 합쳐지는 거. 그래서 제가 1편을 보면서 그 다음 편부터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뭐가 복잡해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문화 영웅 얘기인데 그 바리공주 얘기도 있긴 있어요.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문화 영웅이 유명한 문화 영웅이 바리공주 이야기거든요. 이게 한국 무속에서 나온 특히 서울지방 무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지도 않고 자 돌아가서 그런데 2편에 나오던가 저기 보면은 악의 세력의 두목 있잖아요. 다스베다 그게 시커멓게 나온 멋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 일본 그 사무라이 그 투구 이제 흉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싸우는 것도 일본 사무라이처럼 싸우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아니 그 우주 시대에서 싸움을 칼로 한대 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그 다스베다에 봤던 영웅의 그 스카이룩의 아버지를 봤더니 그게 아버지야 아버지 다스베다가 출생의 비밀이야. 갑자기 한국 드라마처럼 돼버려요. 저기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야. 그죠? 이 편이가 나오죠? 그건 아마 악의 화신이었던 악신의 그 힘이 그게 사실은 내 것이다. 그게 내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나도 빨리 어서 저 영웅처럼 악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무의식으로 갖게 되겠다. 근데 그건 사실은 내 무의식 안에 있는 가장 이 중요한 참나와 만나는 일. 제가 의식은 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계속 그런 데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게 신화의 힘이겠다. 그래서 신화와 우리의 무의식은 이렇게 상통한다. 신화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을 외부로 투사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무의식과 대화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껏 꿈이나 이런 거 꿈에서 만났는데 꿈을 해석 못하니까. 그래서 인류는 신화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신화와 대화하면서 우리의 무의식과 만난다. 신화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멀치아드 엘리아드라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그 종교학계에서 거장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신화학 거장이었는데
이 엘리아드라는 학자와 구스타프 융이 에잘렌 연구소라는 데서 만났대요. 에잘렌 연구소는 뭔가 하니 저기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저 밑에 있더라고요. 좀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구글 맵으로 보니까 거기 빅사라는 데가 있고 거기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 절벽에 굉장히 멋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뭔가 하니 그게 에잘렌 연구소인데 이 동서양의 종교라든가 심리학, 정신의학, 뭐 대체의술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 에잘렌 인스티튜트에서 엘리아드와 융이 만났는데 미국에서 처음 만나네요. 서로 이제 늦게 만나서 그걸 탄식한 거예요. 융은 자기 심리학을 얘기를 했겠고 그 엘리아드는 신화를 얘기했잖아요. 서로 똑같은 걸 얘기한 거야. 똑같은 거를. 그래서 우리 좀 더 좀 일찍 만났을 걸 무슨 유행가 주제처럼 됐습니다. 어떻든 자 그림자 개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남에게 투사하는데 이게 우리 이 자기 나쁜 면을 남에게 투사를 해가지고 그런 뭐 그렇게 하면서 이거 내 게 아니고 저 사람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나쁜 점을 회피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상 심리학자나 심층 심리학자들은 압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소용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경험이 있죠. 대표적인 게 내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인다. 그죠? 예수님 말씀인지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남에게 투사해놓고 그게 그 사람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싸우는 거예요. 그 네가 너의 잘못된 점이야. 고쳐 막. 악착같이 부정. 이게 그건 뭔가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남을 비난하는 거는 악착같이 저거는 나의 나쁜 점이 아니다. 이걸 회피해서 모면하겠다는 그런 시도예요.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그 재미난 노래 있었죠. 그 아이유, 우리 이지은 양하고 그 2AM 스롱. 지금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 두 친구가 같이 불렀던 그 잔소리라는 노래가 있죠. 아주 재밌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라고 아이유가 계속 노래를 하죠. 사실 잔소리라는 건 뭔가 하니 그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투사하는 것에서 불과한 거예요. 말로는 너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왜? 잔소리를 해서 사람을 고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잔소리는 절대로 못 고쳐요. 다시 기다리면서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 건지 이걸 소리 없이 있다가 그걸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그냥 잔소리 해야 되죠.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붓다도 이제 그 교단을 경영하면서 자기 제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야 이거 고쳐라 뭐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 옆에 가서 그 제자가 하는 잘못을 당신이 직접 하신대요. 그러면 제자가 왜 이러시냐고 그럼 그때서야 뭐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스스로 깨치게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깨치게 해야 그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걸 강의를 하면은 그래도 못 알아듣고서는 분명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지적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려면 지성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 완전히 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안 그런 척 하려고 뒤로 호박씩 까면서 앞으로는 안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동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이가 사실은 아동을 성학대하고 있는 경우 이거 실제로 많이 있었죠. 좋은 예가 누굽니까 현진건 선생의 비사관과 러브레터라는 그런 그 소설이 있었죠. 단편 소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아주 비사감이 사감인데 엄격하고 매섭고 학생들을 그렇게 대했는데 특히 밖에 러브레터가 온 곳을 아주 강력 엄벌해서 못 보게 하거든요. 다 압수를 해요. 근데 가만 봤더니 밤에 이 여자가 학생들 러브레터를 보면서 자기에게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좋아하고 깔깔대는 모습이 걸렸어요. 응? 난 못하게 하면서. 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림자 단점, 이 단점 얘기는 뭐 해도 끝이 없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